지금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조선 패권을 거머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정면 승부 대신 비겁하고 더 빠른 길을 골랐습니다. 한국의 핵심 인력을 고연봉으로 빼오고 극저온 LNG, 선박의 설계 자료까지 손에 넣어 단숨에 추월을 노렸습니다. 거대한 드라이독과 번쩍이는 로봇, 화려한 그래프가 자신감을 덧칠했죠. 값싼 가격, 빠른 제작 기간, 달콤한 구호도 붙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속지 않았습니다. 첫 시험 항해에서 균열은 속삭이듯 시작했고 압력은 조용히 치솟았으며 불길은 모든 계산을 집어삼켰습니다. 도면은 베낄 수 있어도 철학은 베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먼저 신뢰를 만듭니다. 30년의 노하우로 다루고 극저온을 견디는 용접선 하나의 하루를 바칩니다. 값싼 복제는 국제무대 앞에서 무너졌고 정직한 완성은 전 세계의 기준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신뢰는 전 세계 앞에서 증명된다고 말하는지 오늘 그 답을 한국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베넷이에요. 저는 런던에 있는 대형 해운 회사인 노덜라인 그룹에서 일을 했었어요.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배와 무역 그리고 사업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믿었었죠. 성공이란 결국 하나의 원칙에서 온다고 생각했었어요. 더 빠르고 더 싸면 언제나 이긴다. 그 믿음이 제 커리어를 만들어줬고 저는 그걸 마치 바다 위의 나침반처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질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눈부신 봄날이었어요. 사무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제 책장 위의 모형 배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 배 하나하나가 제 성취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끝낸 프로젝트, 맞춤 마감일, 그리고 쌓여온 수익들. 저는 그걸 보며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중국에서 오신 분이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름은 펑하울이라고 하네요. 잠시 뒤 그는 제 앞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빛이 반짝이는 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팔에는 두꺼운 서류철을 끼고 있었죠. 그의 미소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완벽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어요. 베네 사장님, 저희 회사 차이나머린 시스템즈가 LNG선 12척을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절반 가격에 절반의 기간으로요. 한국은 이제 옛날 이야기죠. 저는 충격을 받았었어요. 절반의 가격, 절반의 기간? 너무 좋아 보였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는 신문 헤드라인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영국 해운사 새로운 시대를 이끌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저는 수백만 파운드를 절약하고 노르웨이와 일본의 경쟁사들을 이길 수 있었죠. 정말 그 숫자가 확실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펑하울이는 서류철을 열어 보여줬어요. 안에는 푸른 바다 위를 떠있는 거대한 흰색 선박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선명한 색감, 깔끔한 선, 화려한 그래프. 그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시죠, 베네 사장님. 한국 조선소는 느립니다. 구식이에요. 그들은 사소한 디테일에 너무 집착합니다. 저희는 최신 시스템으로 훨씬 빠르게 움직이죠. 전통의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혁신을 선택하셔야죠. 저는 예의상 웃었지만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구식. 느리다.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은 시대에 뒤처진 걸까? 그가 제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계약하신다면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1위 해운사가 되는 겁니다. 그 제안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금빛 선물 같았어요. 투자자와 악수하는 장면, 언론 인터뷰, 과감한 결단이라는 찬사를 받는 제 모습이 떠올랐죠. 제 머릿속은 이미 이익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제가 서류에 사인을 하자 펑하우리의 미소가 더욱 넓어졌어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베네 사장님.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가 복도를 따라 걸어 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질 때 제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한국 배는 2배나 비쌀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었어요. 탐욕은 크고 지혜는 조용하니까요. 커피를 따르며 책상 위에 모형배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선체가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건 제 지난 성공들을 상징했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게 진보다. 이게 현명한 결정이야.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했어요. 잔잔한 배 옆을 스치는 작은 파도처럼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큰 소식이 있어. 중국과 계약했어. 절반의 비용에 절반의 기간이래. 아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거 안전한 거야, 리처드. 다들 한국 조선소를 믿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그냥 비싸서 그래. 우리는 더 똑똑하게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번의 서명이 제 인생을, 제 믿음을,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한 나라에 대한 존경심까지 바꾸게 될 줄은요. 그때의 저는 오직 숫자와 그래프, 수익률만 보고 있었어요. 바다 위에 다가오는 폭풍은 보지 못했었죠. 18달이 지난 뒤 저는 중국의 항구 도시 다롄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곳에는 제 새 배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얗고 거대하며 아침 햇살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강철로 만든 거대한 괴물 같았어요. 사람들은 그 배를 북부의 자랑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기자들의 외침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가 미래를 바꿀 배의 사진을 찍고 싶어 했었죠. 저는 제 팀과 중국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부두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건네주었어요. 성공을 위하여 베넷 사장님. 세계에서 가장 빠른 LNG 선단을 위하여. 그들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섞여 울리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페인트 냄새와 짠 바다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양국의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며 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런던에서 들었던 모든 약속이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절반의 가격, 절반의 기간, 그리고 2배의 명예. 그건 마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었어요.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거대한 엔진 소리가 공기를 울렸어요. 프로펠러가 바다를 가르며 돌아가고 기자들은 환호했었죠. 저는 카메라를 향해 잔을 들어 올리며 외쳤어요. 성공을 위하여. 그때 저는 생각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선장 데이비드 하퍼가 무전을 통해 보고했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화물 온도 영하 162도 유지 중. 속도는 21노트입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계약금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수상식과 명예가 제 앞에 펼쳐지는 상상까지 하고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벽함이란 오래가지 않더군요. 약 18시간이 지난 후 저는 다시 런던 사무실에 돌아와 있었어요. 늦은 밤이었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급히 받았어요. 베넷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선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1번 화물 탱크에 압력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가 새고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직 확인 중인데 잠깐만요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급히 제어실로 달려갔어요. 신발 굽소리가 바닥에 울려 퍼졌죠. 대형 스크린에는 바다 위 선박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붉은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깜빡이고 있었어요. 경고 경고 경고. 무전기에서는 선장이 명령을 내리는 목소리와 함께 두려움이 섞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멈췄어요. 10초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오후 1시 32분. 스크린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뒤를 이어 거대한 주황색 불덩이가 화면을 뒤덮었죠. 배가 폭발했어요. 바다는 순식간에 불길의 폭풍으로 변해버렸어요.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신문 1면을 뒤덮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산 LNG선 출항 18시간 만에 폭발.
영국 해운사의 도박 재앙으로 끝나다. 전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투자자, 기자, 그리고 화난 고객들 모두가 답을 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모조품을 믿은 남자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라졌어요. 배, 화물, 돈,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 모두 단 한 번의 폭발로 사라져버렸죠.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폭발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불길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펑아우리의 은색 양복과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절반의 가격, 절반의 기간. 그리고 그때 제가 무시했던 작은 목소리도 떠올랐어요. 한국 배가 비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배를 잃은 게 아니었어요. 제 자신감과 신념 그리고 명예를 잃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해.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야 해. 그땐 몰랐습니다. 그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곧 저를 런던에서 멀리 데려가게 될 줄은요. 제가 한때 옛날 이야기라고 부르던 곳 바로 한국으로요. 3장 숨겨진 진실. 폭발이 일어난 다음 날 제 사무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전화는 끊임없이 울리고 이메일은 쏟아져 들어왔어요. 직원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고 누군가는 소리치고 누군가는 속삭였으며 또 누군가는 그냥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이런 제목이 떠 있었죠. 노덜라인의 LNG의 꿈 연기로 사라지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배는 우리 회사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태평양 어딘가에서 쇠조각이 되어 가라앉고 있었어요. 저는 사고였다고 믿고 싶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단순한 불운이었다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출항 18시간 만에 폭발할 만큼 배가 허술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회사 이사회에서 저에게 해명을 요구했어요. 회장이 냉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리처드, 자네가 그 계약을 승인했잖아. 자네가 안전하다고 했었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원인을 알아내. 빨리. 이 회사가 침몰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조사팀이 꾸려졌어요. 기술자, 검사관, 안전 담당자들 모두가 긴장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내리치는 망치처럼 느껴졌죠. 2주쯤 뒤 독일 출신의 수석 검사관 슈미트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정직하고 꼼꼼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베네 사장님, 이걸 읽기 전에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 설계도면, 그리고 숫자로 가득한 보고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줄의 문장이 제 시선을 멈추게 했어요. 설계 출처 대한민국 삼성중공업.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슈미트는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의 설계가 그들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2년 전에 한국에서 도면을 복제해 간 겁니다. 제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복제했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들은 직접 설계했다고 했어요. 슈미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도면은 베꼈지만 과정은 따라하지 못했어요. 모양은 흉내냈지만 본질은 복제할 수 없었죠. 그는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쪽에는 한국에서 만든 LNG 탱크의 사진이, 다른 한쪽에는 폭발한 우리 배의 탱크 사진이 있었어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용접선은 매끄럽고 은빛으로 반짝였는데 중국의 용접선은 거칠고 울퉁불퉁했어요. 슈미트가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톡 치며 말했어요. 진짜 비밀은 도면이 아닙니다. 재료, 온도 관리, 그리고 현미경 수준의 검사 과정이에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모든 용접선을 레이저로 스캔해요. 중국은 그 과정을 생략했죠.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몸을 기대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죠. 그들의 약속, 낮은 가격, 빠른 일정. 그건 전부 함정이었어요. 우리는 기준보다 속도를, 진실보다 이익을 택했던 거예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들은 지도를 베꼈지만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군요. 슈미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사장님. 정확히 그겁니다. 그들은 지도를 복사했지만 그 안의 의미는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에도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런던의 불빛이 템스강 위로 반사되어 깜빡이고 있었죠. 책상 위에 커피는 식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불타고 구부러진 배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참아보기 힘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정직한 기술이 도둑맞았다는 걸 떠올렸어요. 또 제가 무시했던 그 조용한 내면의 목소리도 생각났어요. 그리고 아내의 질문도 떠올랐어요. 그거 정말 안전한 거야?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눈이 멀어 있었어요. 안전보다 속도를, 자부심보다 가격을, 진실보다 거짓을 택했었어요. 자정이 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했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죠. 진짜를 봐야겠다.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봐야 해.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조사 보고서를 넣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랐어요. 잃어버린 걸 되찾을 수 있기를. 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했던 건 한국의 배가 왜 그렇게 다르고 왜 그렇게 강하고 왜 세계에서 신뢰받는지 알고 싶었어요. 아직 그 답은 몰랐지만 그걸 알아내기 위해 떠날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제 한국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이틀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구름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래로 펼쳐진 푸른 바다는 끝이 없을 만큼 평화롭고 빛나고 있었죠. 저는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렸어요. 배, 돈, 그리고 신뢰. 과연 다시 그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질서였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였고 줄은 곧게 서 있었으며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어요. 공항 안의 공기조차 달랐어요. 깨끗하고 차분하고 효율적이었죠. 출구 앞에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베넷 사장님. 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제 짐을 들어주고는 밖으로 안내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도시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유리로 된 빌딩들이 햇살 아래 반짝였고 버스들은 부드럽게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사람들은 신호에 맞춰 완벽한 타이밍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죠. 모든 게 마치 한국의 음악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구식이 아닐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뒤 차를 타고 거제도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인 하나오션이 있었죠. 도로는 바다를 따라 굽이쳤고 멀리서부터 크레인들이 거대한 강철의 거인처럼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불꽃과 샛빛이 어우러진 도시 같았죠. 조선소의 정문 앞에서 파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고 눈빛은 따뜻했으며 미소는 잔잔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베넷 사장님. 저는 수석 엔지니어 박진우입니다. 하나오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의 영어는 간결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악수를 했어요. 그의 손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배우러 왔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잘 오셨습니다. 그는 저를 공장과 작업장 그리고 거대한 조립구역이 이어진 길로 안내했어요. 용접 불꽃이 공중으로 튀어오르고 망치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쇳내와 열기, 기계의 진동이 살아 움직이는 듯 느껴졌어요. 박진우는 저에게 헬멧을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게 우리 첫 번째 원칙이에요. 설계실 안에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길게 늘어진 책상에 앉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모니터마다 복잡한 설계도가 빼곡히 떠 있었죠. 한 남자가 3cm밖에 안 되는 용접선을 확대해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10분째 보고 있나요? 박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마 1시간쯤은 볼 겁니다. 저희는 모든 디테일을 다 확인해요.
왜 그렇게 느리게 하나요? 그는 고개를 들어 차분히 말했어요. 바다는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이 메아리처럼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우리는 시험실로 이동했어요. 새 부품들이 얼리고 다시 가열되며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었죠. 기계는 씩씩 소리를 냈고 물이 끓고 금속은 갈라졌다가 다시 용접되고 있었어요. 박진우는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하는 일은 싸구려 일입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하는 일은 오래갑니다. 그의 말은 구호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진심이 담긴 신념 같았어요. 잠시 후 우리는 거대한 드라이독 위에 서 있었어요. 아래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둘러싼 채 건조 중인 LNG선이 있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산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박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자부심이 느껴지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배는 바다 위에서 최소 25년 이상을 버텨야 합니다. 지름길을 택하면 결국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정직하게 짓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일의 명예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제 세상에서는 속도와 숫자가 전부였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그것이 신뢰였어요. 노동자와 엔지니어 그리고 바다와의 신뢰였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조선소는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불꽃은 별처럼 흩날렸고 바다는 크레인의 그림자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저는 박진우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선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게 아니네요. 더 깊은 걸 만들고 있군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먼저 실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배를 만듭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를 펼쳐 적었어요. 사람들은 한국이 구식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오래가는 건 어쩌면 옛 방식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신뢰라는 단어를 3번 밑줄 쳤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싹 텄어요. 그건 자부심도 탐욕도 아니었어요. 존경심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진우가 조선소 정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양은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미 조선소는 활기로 가득했어요. 불꽃이 튀고 엔진이 웅웅 소리를 내며 크레인들은 거대한 팔처럼 바다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박진우를 따라 좁은 복도를 지나 큰 시험동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공장이라기보다 과학연구소 같았어요. 모든 것이 깨끗했고 조용했고 진지했어요. 박진우가 저에게 헬멧과 안전안경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왜 한국의 배가 다른지요. 시험실 중앙에는 커다란 금속 탱크 2개가 서 있었어요. 하나는 한국산, 다른 하나는 중국산이라고 적혀 있었죠. 겉모습은 거의 같았어요. 크기도 색도 모양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박진우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겉보기엔 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서둘러 만들었죠. 기술자들이 2 탱크에 액체 질소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온도는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영하 196도. 하얀 냉기가 방 안으로 퍼져나가며 연기처럼 흩어졌어요. 제 숨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죠.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 탱크 모두 조용히 버티고 있었죠. 30분이 지나자 중국산 탱크에 연결된 센서 하나가 노란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박진우는 침착하게 그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잘 보십시오. 1시간이 더 지나자 중국산 탱크가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반면 한국산 탱크는 여전히 조용하고 단단하게 서 있었어요. 이윽고 중국산 탱크 표면에 하얀 서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서리는 고르게 퍼지지 않고 불규칙하게 번지고 있었죠. 박진우가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 서리는 금속이 변형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안쪽에서는 이미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확대경을 들어 저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어요. 렌즈를 통해 보니 차이가 뚜렷했어요. 한국산 용접선은 매끄럽고 깨끗했지만 중국산은 작은 기포와 검은 점들로 가득했어요. 비단과 사포를 비교하는 느낌이었죠. 박진우가 설명했어요. 이 작은 기포들이 금속 속에 갇힌 공기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치명적이에요. 가스가 새어나오고 압력이 오르고 그리고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는 이미 그 다음 장면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어요. 폭발 불덩이 그리고 붉게 타오르는 바다. 3시간쯤 지나자 중국산 탱크에서 쉿하는 큰 소리가 났어요. 가스가 새어나오며 마치 부러진 파이프에서 김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기술자들이 재빨리 밸브를 잠그고 시스템을 멈췄어요. 한국산 탱크는 여전히 아무 이상 없이 고요했어요. 완벽했죠. 박진우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기술은 손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그 한마디가 수많은 데이터나 보고서보다 제 가슴을 더 세게 때렸어요. 이건 단순히 과학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성, 정직함, 그리고 생명을 향한 존중의 문제였어요. 그게 바로 흉내내는 것과 창조하는 것의 차이였어요. 저는 두 탱크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나는 겉보기엔 아름답지만 속은 망가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겸손해 보이지만 진짜 강했어요. 그 차이는 너무나 분명했죠. 그날 오후 박진우와 저는 시험동 밖 부두를 함께 걸었어요.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엔 새로운 무언가가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박 선생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비밀은 설계도가 아니라 믿음이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설계도는 훔칠 수 있지만 믿음은 훔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호텔방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어요. 흉내내는 것과 창조하는 것의 차이는 정직함이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선소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크레인들은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일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신뢰를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세상은 그 단순한 진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도시는 전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회색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거리엔 피로가 묻어 있었죠. 제 사무실은 여전히 깨끗하고 조용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선반 위엔 트로피와 신문 기사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일에 대한 생각, 신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생에 대한 생각까지요. 이사회 회의는 아침 9시에 정확히 시작됐어요. 유리 탁자를 중심으로 12명의 이사가 앉아 있었죠. 화면에는 차트 숫자 그리고 폭발한 배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공기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리처드, 최종 보고서를 말해봐. 중국과의 계약을 계속할 건가?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아니요.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배가 폭발할 때처럼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고함과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죠. 미쳤습니까? 얼마나 손해가 날지 압니까? 투자자들이 다 떠날 겁니다. 우린 수십억을 잃을 거예요. 저는 그들이 말하도록 그냥 두었어요.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을 기다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도면이 복제된 사실, 부실한 용접, 얼음처럼 깨진 탱크, 그리고 한국의 조선소에서 봤던 실험, 마지막으로 박진우가 했던 말까지요. 심지어 직접 찍은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침내 회장이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그래서 자네의 제안은 뭔가? 한국의 하나오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들은 비싸지만 배보다 먼저 신뢰를 만듭니다. 회장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안은 통과됐습니다. 그날 우리는 중국과의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한국과 10년짜리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선박 한 척의 비용은 2배로 올랐지만 이번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번엔 그 돈이 안전, 정직,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사는 값이었거든요. 소식은 금세 전 세계로 퍼졌어요. 신문마다 이런 제목이 실렸어요. 영국 참사 후 한국을 선택하다.
설계도는 베낄 수 있어도 영혼은 베낄 수 없다. BBC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이번만큼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금속과 기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건 아무도 흉내 낼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 프랑스, 일본이 중국과의 선박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모두 한국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국제회사기구는 안전기준을 새로 개정하며 그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코리안 스탠더드. 1년 뒤 저는 다시 부산항에 서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고 햇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였어요. 제 앞에는 새로 완성된 LNG선이 서 있었죠. 이름은 노던스타. 한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진 배였어요. 선체는 은빛으로 빛났고 갑판은 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그리고 두 개의 깃발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유니언잭, 다른 하나는 태극기였죠. 선장 하퍼가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모든 시스템 이상 없습니다. 출항 준비 완료. 박진우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는 샴페인 병을 배에 이물에 부딪혔어요. 병이 깨지며 흰 거품이 흘러내렸고 그 소리가 항구에 퍼져나갔어요. 이번엔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의 소리였어요. 25일 후 그 배는 아무 사고 없이 런던에 도착했어요. 가스 한 방울도 새지 않았어요. 항구엔 사람들이 몰려들어 환영했고 기자들은 박수를 쳤어요. 노동자들은 환호했죠. 저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배를 산 게 아닙니다. 신뢰를 산 겁니다. 지금 저는 젊은 엔지니어나 신입 직원들에게 늘 이 이야기를 해요. 폭발했던 배, 한국으로의 여정, 그리고 기술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준 사람들에 대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꼭 이 말을 덧붙이죠. 박진우가 조선소에서 했던 말이에요. 기술은 손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실패와 고통 그리고 존경을 통해 배운 단 한 문장. 신뢰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